네, 지금 보신 것처럼 첫 한미 정상회담 좋은 분위기에서 진행됐고 마무리됐습니다. 회담 내용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언론에 이제 생중계된 회담이 있었고 그 이후에 오찬 비공개 회담이 있었습니다. 지금 2시간 20분 정도 진행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모든 정상회담은 네. 성공적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게다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곱씹을, 긍정적인 면에서 곱씹을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재명 정부 혹은 이재명 대통령을 바라봤던 불합리한 시각들이 많이 걷어졌다. 친중이니 친북이니 뭐 극단적이니 이런 소위 불합리한 말도 안 되는 것들은 이번에 확실히 걷어냈다라는 포인트가 있고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 상당히 이재명 정부에게는 중요한 득점 포인트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관세와 무역과에 관련돼서 상당히 좀 안정된 기조로 가지 않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두 정상이 앞으로 협력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대한민국의 조선 산업을 필요로 하는구나를 느꼈고 그거는 우리의 경쟁력이 된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합쳐보면 우리나라를 이를테면 우크라이나나 혹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처럼 우리나라 대통령이 거기 가가지고 뭐 홀대받지 않을까? 왜냐하면 회담 3시간 전에 이상한 메시지가 뜨긴 했어요. 소위 숙청과 혁명이라는 이상한 메시지가 떠서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않을까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즉 자기네들의 조선 산업 재건 그리고 에너지, 경제 그리고 평화 그리고 국방 안보에 거쳐서 정말 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필요로 하는구나를 느꼈고 거꾸로 얘기하자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이 정권 초기에 있는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 좀 자신감 있게 대미 정책을 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낙관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회담이었다. 지금 교수님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말씀하시면서 SNS 말씀을 하셨어요. 네. 회담 전에 한국에서 숙청혁명이 일어나는 것 같다. 이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다들 이게 무슨 일이야? 회담이 네.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나중에 뭐 트럼프 대통령도 오해였다고 말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현장에서 우리 다 시청했습니다만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잘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강상훈 비서실장의 브리핑에 의하면 양측이 비서실장 간에 소통이 있었다는 거 강훈식 아닙니까? 비서실장과? 강훈식 비서실장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였어라고 끝날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내용의 말도 안 되는 혹은 우리가 소위 광화문 아스팔트에서나 들을 수 있었던 극우의 메시지가 어떻게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만나기 3시간 전에 띄울 수 있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근원이 무엇인지를 이제부터는 정부나 언론이나 우리 학계에서도 유심히 봐야 될 겁니다. 즉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우리 상상 이상으로 여기에 극우와 저쪽의 극우가 촘촘히 연결되어 있고 저쪽의 극우가 뭐 그것이 마가 세력이 됐든 묻든 세력이 됐든 간에요. 미국 대통령의 귀에서 소근거릴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요. 트럼프 대통령 아직 임기가 3년여 정도 남았고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겨우 시작했어요. 그러면 계속 정상회담 할 것이고 양 행정부가 계속 교류하고 협조할 일이 많아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이 소위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 혹은 극우적 메시지가 계속 그 외교의 공간을 머문다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한테 커다란 부담일 거거든요. 이건 정말 위험 요소로 이번에 파악이 된 것이니만큼 좀 대처가 필요한 요소로 보여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띄웠을 때 댓글을 단 사람이 미국의 극우 세력이다라고 맞습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연장선상에서 연관이 있다,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지금 지적하시는 걸까요? 두 가지 형상이 보이더라고요. 저도 트위터를 해서 보니까 하나는 고든창이라고 하는 고든창, 네. 뭐 이런저런 알려진 극우 세력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공유, 리트윗하면서 땡큐 미스터 프레지던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극우 세력들이 그걸 다시 공유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우리나라에서 유력 정치인들, 야당 정치인들이 이걸 활용해서 워싱턴 현장에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공격하더라고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외교 현장에 있는 국가 수반에 대해서 특히 다른 나라의 행정부 혹은 정상이 우리의 정치적 근간에 대해서 가짜 뉴스와 같은 내용이 있는 것처럼 띄운 것을 활용해서 정쟁의 요소로 삼는다. 그거는 좀 너무 이해하기 힘들고 좀 하지 말아야 될 내용이죠. 또 하나는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 오해라고 수긍하지 않고 이 부분을 계속 문제를 제기했다면 우리로서는 상당히 더 마음이 복잡해지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뭐 잘못 파악하고 있는. 그래서 그 잘못 파악된 원인이 극우 세력의 소위 이상한 정보를 피딩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담 시작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SNS를 띄웠을 때 어떤 의도일까라고만 초점을 맞췄었는데 네.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그에 연계된 세력들도 좀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맞습니다. 지금 야당 말씀을 하셔서요. 양국 정상의 공동 합의문 브리핑이 없었습니다. 야당에서는 그래서 회담이 잘 안 된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공동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얘기가 잘 된 회담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의미가 전통적으로요. 있습니까? 예.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하거나 우리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하면 그리고 첫 회담 때는 양국 공동 선언을 해요. 그 뜻은 뭐냐면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고 그 두 행정부가 어떻게 임기 기간 중에 이 양국의 발전을 어떻게 진행할지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 새롭게 등장한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정부는 공동 선언을 했고요. 문재인 정부와 새롭게 등장한 바이든 정부도 그랬고요.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정부도 공동선언을 했어요. 저도 이번에 좀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전통이었거든요. 근데 트럼프 2기 들어서 그 트럼프 특히 대통령이 추진하는 그 거친 관세 정책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들을 공동선언에 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만약에 거꾸로 생각해 하셔서 이번에 공동선언이 나왔다 쳐요. 그래서 이를테면 방위분담금을 몇 %를 증가하기로 했어. 국방비를 몇 % 증가하기로 했어. 혹은 2천억 불 투자액에 대해서 미국이 통제하고 우리가 이익을 10%만 가지러 가기로 했어. 라는 식의 명문화되고 구체화됐다면 그것이 성공한 회담일 수는 없잖아요. 많은 분들이 네. 그 회담 있기 네. 전에 교수님처럼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번 회담은 명문화 안 되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네. 같은 취지시네요. 지금. 예, 저는 네. 사실 뭐 좀 적당히 예. 혹은 그럭저럭 혹은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당연한 것들을 반복하는 예를 들어서 한미 동맹이 동북아 평화의 안전핀이다라는 정도만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워낙 트럼프 2기가 제가 겪어봤던 1기와는 너무 달라요. 그래서 너무 노골적이기도 하고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관세라는 것이 통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많고 거치니까 그것을 꼭 명문화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좋을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좀 유연하게 시간을 좀 가지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좀 요번에 중요한 것이 성명서가 나왔다 안 나왔다로 요번 회담을 평가하기보다는 두 정부가 특히 우리 이재명 정부가 새로 시작하는 데서 대미 스탠스를 잘 잡고 시작했다. 그 이후에 통상 정책에 대해서 뭐 재협상을 하든 뭐든 그거는 그대로 진행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처음에 총평을 하실 때 잘된 부분 말씀을 하실 때 조선업 협력을 말씀을 네. 하셨거든요. 그 모두 발언은 딱 준비하고 오는 발언이잖아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 조선업 협력을 바로 얘기를 한 면에서 미국이 정말 조선업을 필요로 하는구나라고 알 수 있는 대목입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겠죠. 트럼프 대통령께서 한미 간 우리가 무역 불균형이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을 지켜주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소위 정산을 받아야 된다라는 식의 그의 소위 보통의 메시지를 낼 수 있었는데 꼭 이번에 조선을 시작을 했고 무기 구매를 시작했다는 것은 그의 전략적 관점에서 조선업을 꼭 키워야겠다는 것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1,500억 불을 소위 마스가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기여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는 그거의 가치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바는 2천억 불은 조금 한번 보고요. 1,500억 불에 대해서는 좀 많이 소위 마케팅도 하고 네. 미국에 대해서 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내일 대통령께서 미국 시간으로 그 필리 조선소 하나가 투자하는데 간다고 하니까 그 좋은 그림도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뭘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진행을 하되 조선소를 만들고 배를 건조하는 일은 최소 2, 3년 이상 걸리거든요. 시간이 걸리죠. 예. 예. 그럼 그대로 계속 진행을 하면 됩니다. 당장 쾅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한 발언 중에 하나가 한국에 가서도 배를 건조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 그건 우리한테는 이익이잖아요. 최대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카드인 게 분명해졌다 이렇게 예. 보시는 거네요. 아무도 할 수 예. 없었어요. 일본도 그렇게 못했고요. 유럽도 그렇게 못했는데 유독 대한민국만 그럴 수 있었던 것이었고 저는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게 우리나라는 정말 어깨가 넓어졌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미국한테 상당히 무거운 국가가 되었다. 그래서 트럼프의 이번에 태도를 보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은 것은 공교롭게 그가 오늘 기분이 좋아서가 아니라 네. 상당히 우리의 가치를 알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우리가 쥐고 있는 카드가 있다 이 말씀이신데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한국 선박 사주니까 너희도 미국 무기 구매해라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거는 뭐 어떻게 아주 해석해요? 전형적인 그 트럼프 스타일의 상호주의인 거죠. 특히 이 무기 구매권은 방위비, 그러니까 국방비 증액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한반도 안보 상황에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군 역량을 키우려면 상호 운연성, 그러니까 미군 무기와 비슷한 걸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미군 무기를 사가라. 우리 좋은 거 많다라고 한 거예요. 다만 이제 군사 전문가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 언급한 예가 안 좋았다는 거예요. B2 폭격기인데 그 미국이 절대 네. 팔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어쨌든 좋은 게 네. 많으니까요. 그 부분을 봐야 되겠죠. 다만 여기서 저희가 좀 신중히 생각해야 될 것은 국방부에서는 중기 계획이라는 걸 짜요. 그러니까 무기를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안보 환경을 점검하고 나서. 근데 지금 어떻게 될 거냐면 국방비를 이렇게 증액시켜 놓고 국방비를 쓰기 위해서 무기를 도입한다면 그거는 오히려 우리 세금 낭비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차근차근 미국아 우리 중기를 이렇게 짰으니 내년에는 무기를 더 많이 살 거야라는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건 다행인데 당장 우리가 세금을 꺼내서 무기 사는 건 아니니까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객관적으로 점검해 본 후 필요한 것을 차근차근 사고 미국에게는 우리가 증대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면 될 것 같아요. 회담을 시작하기 전에 미국 언론에서는 이번 의제 중에 하나로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꼽았었거든요. 그런데 양 정상 간 회담에서 그 얘기는 거의 안 나왔어요. 우리 네. 측이 작전을 잘 짰다라고 보여줘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소위 당신은 피스메이커야, 평화의 전도사야라고 시작을 그렇게 했어요. 다 처음부터 한반도 문제를 언급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중동에서, 유럽에서, 아프리카에서 당신은 평화를 만들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인 한국에서 지난 1기후 때와 마찬가지로 좀 역할을 해 주십시오. 당신은 피스메이커가 되고 나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습니다. 근데요, 요 부분을 다시 좀 곱씹어 보면 저는 좀 가슴이 조금 저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발언하시기 전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북한을 관여하려고 해도 상황이 안 좋아질 것 같아. 당신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간 우리는 남한이 주도한 한반도 평화 안정, 남북관계 개선이었는데 지난 3년 동안 남북관계가 완전히 절단이 나고 북한도 우리를 적대적 이웃가로 하니 우리가 지금 북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폭이 객관적으로 줄어든 거예요. 즉 한반도 안보 환경이 지금 그렇게 생겨먹은 거라 트럼프의 역할을 기대해야 되는 건데 지금 북한이 잘 나올지 안 나올지는 이제부터 미국과 우리의 실력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정말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네. 에이펙이라고 하는 나름의 데드라인을 정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에이펙을 보고 북미회담을 할지 혹은 에이펙에 북한이 참석할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이제 우리 스스로 데드라인을 정해놓은 모양새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교수님은 관세 협상이라는 의제는 우리 입장에서는 되도록 늦게 얘기를 하는 게 좋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피스메이커로
이렇게 치켜 세우면서 그 의제로 끌고 간 거다 이렇게 보시는 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도적으로 게다가요. 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예. 우리 모두 저도 마찬가지면 이 관세, 무역, 농축산물, 뭐 에너지 이런 게 세게 소위 앞에 이야기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우리 대통령은 이렇게 툭툭 친 거거든요. 게다가요, 우리로서는 제가 급할 거 없다라고 표현하지만 우리로서는 좀 불합리한 면도 없잖아 있죠. 한미 FTA가 갑자기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우리 원래 세금을 원래 안 우리는 관세가 관세가 없었어요. 0에서 예. 2%였는데 지금 15% 맞은 거고 그렇죠. 품목 관세는 어떤 거는 50% 이상 맞는 것도 있으니 이거를 우리 입장에서는 빨리 해결할까? 혹은 미국이 원하는 것처럼 명문화해서 시장 개방을 해야 되나? 혹은 우리가 또 미국 시장에 미국이 원하는 만큼 투자를 많이 해야 되나? 이런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무적인 사안으로,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 등과 같은 거, 정무적인 사안으로 소위 우리가 조금 천천히 시간을 두고 해야 될 사안을 덮은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그럼 또 하나가 미국 언론에서 봤던 게 관세 협상 후속 조치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잖아요. 그 얘기도 의제로 안 올라왔어요. 그건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두고 봐야 된다. 왜냐하면 예. 회담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은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그의 소위 언변과 행동, 요번에 또 그 트위터 이상한 메시지 때문에라도 그가 주도하는 면이 있어요. 제가 한 6번 배석을 해봤는데 다행히 요번엔 상당히 차분하게 오발 오피스 소인수 회담이 상대적으로 진행됐어요. 그러나 이제 소위 업무 오찬 때의 내용이 다 공개되지는 않겠지만 거기서 우리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게 요번에 150억 불, 1,500억 불어치의 직접 투자액을 만들었습니다. 뭐 한미 무역에 관련해 서로 협의해 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텄다면 우리로서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린 거죠. 대통령실 3실장이 나와서 이제 브리핑을 하기는 했는데 거기서도 보면은 구체적인 얘기는 안 나온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요.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 스스로도 좀 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네. 가슴이 불안불안했던 것이 네. 7월 30일 날 끝나고 우리 협상팀이 돌아와서 우리 되게 잘했다라는 식의 메시지가 떴거든요. 농축산물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2천억 불에 대해서는 그 대출과 보증입니다. 근데 미국 메시지 달랐거든요. 또 여기서 그 뉴스가 미국으로 갔을 거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명문화하자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한반도 평화 중요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미가 역할이 무엇인지 많이 우리가 논의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3년 동안 못했어요. 한국과 미국 간의 이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 상당히 좋은 거죠. 근데 왜 우리 스스로가 빨리 구체화, 명문화하자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이미 우리는 손해를 봤어요. 그러면 교수님 말씀은 우리가 전략적으로라도 우리에게 민감한 의제는 조금 뒤로 미루면서 다른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좀 끌고 나갔다라고 보시는 측면이 큰 것 같습니다. 예, 다들 그렇게 해요. 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 보세요. 정상회담 할 때 그분은 소위 토킹 포인트 말씀 자료를 안 봐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오늘 한국 대통령을 만나는데 3시간 전에 이상한 트윗을 날려요. 제가 아는 한 그들의 프로토콜은 어제 같은 경우에 미국의 정보당국 국무부에서 우리나라 대통령과 회담에 대해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이런저런 자료를 올렸을 거라고요. 그런데도 그런 SNS를 올리는 굉장히 돌출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예. 누구에 의해서 돌발되었느냐는 이제 앞으로 보자는 얘기예요. 그건 이제 면밀히 봐야 될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돌출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주한 미군에 대해서도 지금 교수님 말씀은 의제로 올리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한국 내 기지 소유권 얘기를 하잖아요. 얼토당토한다는 네. 얘기죠. 이거는 근데 왜 영어 얘기하는 표현은 거예요? 리스하고 오너십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제가 1기 때 방위분담금 협상 주무 비서관이었는데 그때도 비슷한 용어를 썼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약간 데자뷰가 느껴졌는데 어차피 한국 땅이지 않느냐.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한테 공짜로 줬다라고 얘기해. 우리가 철수하면 니네 땅인데 라는 식의 담론을 펴셨는데 이번에도 비슷하게 느껴졌어요. 정확하게는 우리가 공유한 겁니다. 무상으로. 그들이 우리에게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들은 주한미군은 우리한테 리스, 임대한 것이 아닙니다. 즉 임대료를 우리가 받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혹시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이 여기 있는데
우리한테 임대료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또 그 자신이 저거 아닙니까? 부동산업자. 우리가 무상임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뭐 기본적인 인지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4만 8천 명에서 네. 오늘은 4만 명으로 갑자기 줄었고요. 원래 2만 8,500명인데 기본적인 시각이 대한민국은 우리가 지켜주고 있어라는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한미 동맹의 성격이 좀 균등하고 상호 호혜적인 것에 대해서 좀 동의를 안 하는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죠. 아니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 그 증액 얘기 나올 때 이렇게 좋은 평택기지를 우리가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냐라는 논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니네 땅이잖아 네. 그러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히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발언을 한 거다 지금. 예, 네. 시청자분들께 확실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돈을 깎는 협상이 절대 아닙니다. 주한미군 당신들이 필요한 것을 이야기해. 우리가 총액을 맞춰줄게 이거예요. 그러면 세 가지 영역이 줘요. 주한미군이 고용하고 기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노동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 대한 임금, 그다음에 거의 건설 비용, 그리고 군수 비용을 우리가 준단 말이에요. 그 이외의 돈을 주한미군에게 지출하게 되면 이를테면 임금이요. 훈련비, 수당 이런 거 하면 그 사람들이 용병이 돼요. 그러면 성격이 다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요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얼마나 필요한지 총합을 가져와. 그럼 올려줄게요. 근데 갑자기 기지라는 곳 한번 지어지면 뭐 갑자기 뭐 올릴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임금도 우리가 물가 상승률이 있어서 그런 건데 지금 3배, 5배를 부르니 그 근거를 대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안 올려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근거를 대라. 앞서서 교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전략적으로 피스메이커라는 얘기를 꺼낸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올해 안에 만나고 싶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그러면 북미 회담 가능성, 대화 열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 모든 것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에게 달려있죠. 북기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나 예. 이를테면요. 저 이번에 2가지를 느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8년 그리고 19년으로 이어지는 소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구나. 특히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것 그리고 판문점 현장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진행했다는 것에서 여전히 미련일까 아니면 추억일까 아니면 계속 이걸 리바이벌을 하고 싶은가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요번에 상당히 중요한 것이 그의 소위 두뇌에 인풋이 됐어요. 에이펙을 하러 한국에 가면 지난번처럼 2019년 6월 30일처럼 나 왔어 한국에 판문점에서 만나자라고 또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번에 소위 각인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2달 남았거든요.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과 미국의 공조 그리고 양측 행정부의 창의적 사고, 즉 실력이 발현돼야 할 시간이에요. 즉 북한 측에서는 말로만 가지고 하지 마.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사이가 좋아. 그것만 가지고 안 돼. 우리하고 대화하자면서 군사훈련해. 뭐 이런 식의 나레이션이니까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 김정은 위원장을 데리고 나올 수 있을지 혹은 우회에서 러시아를 압박할 수 있을지 혹은 중국의 협조를 받을 수 있을지 이게 지금 복합 게임이에요. 이게 여기서 정말 소위 실력의 시간이 나오는 것 같아요. 10월까지는 10월 말이잖아요. 그때까지 어떻게 실력 발휘를 하느냐에 따라서 북미 회담은 예, 열릴 수도 이번 있고 회담으로 아닐 수도 이제 있다. 여러 가지 네. 문이 열렸어요. 우리 앵커님이 강조하시듯이 네. 한미 경제 분야 그리고 제가 강조하듯이 이제 소위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그 네트워크 그리고 이제 소위 제2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어떻게 구동하느냐의 문제예요. 특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그러니까 에이펙을 걸어서 한 것은 우리 스스로 데드라인을 만든 거예요. 에이펙이 끝났는데 만약에 남북 간에 혹은 북미 간에 아무 일이 없으면 우리 언론이나 이 모든 것을 좀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상당히 비판하겠죠. 또 하나의 지금 과제가 주어진 것 같다. 네. 이런 말씀이시고 국방비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그 정상회담에서 그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설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국방비 증액하겠다. 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하신 걸 테고요. 네. 2가지 모델이 있는 것 같아요. 소위 나토식 모델.
나토 모델은 대외적으로 5% 하겠다라고 했지만 따져보니까 직접 군사비, 무기를 사고 트레이닝을 하고 이런 거 3.5%고 GDP 대비 1.5%는 그 군대가 혹시라도 사용할 수 있는 항만, 공항, 그래서 우리를 치면 사회 간접 비용이에요. 그걸 합쳐서 5%인데 우리는 이미 2.6%에서 많을 때는 2.8%의 군사비를 쓰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의 수치냐면요. OECD, 나토 회원국보다 월등히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여러 부처가 이를테면 국토교통부에서 항만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좀 붙여서 혹은 AI 혹은 방역 뭐 이런 것들 보면서 국방비처럼 만들려고 하는 나토식 모델을 따를 수가 있고요. 아니면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나왔더니 미국의 군사 무기를 구입하는데 좀 증액을 시키면서 순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모델인데 그 근저에는 이거 같아요. 주한미군을 용도 변경하는 것은 반대한다. 즉 뭐냐면 주한미군에서 용도라고 하면 대북 억제거든요. 근데 갑자기 주한미군이 중국 견제가 되는데 대한민국 영토에 있는 거는 용납할 수 없다요. 그러나 주한미군이 28,500명. 그래서 감축을 하더라도 우리는 용납할 수 있다. 그러나 대신 한반도의 방어, 대북 억제는 우리 군이 좀 주도하겠다. 미국이 원하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한미 동맹 군사적인 분야를 우리 주도로 가겠다라는 포석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비를 증액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미 동맹 현대화의 일환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한반도에서의 그런 우리 개념의 개념을 얘기를 하는 거지 미국이 얘기하는 그 동맹 현대화하고는 좀 미국이 다른 얘기다. 원하는 동맹 현대화는 이거죠. 오케이 대북 억제 이제 한국군이 해. 우리는 중국 견제할게. 그러면서 우리가 중국 견제 필요할 때 한국군도 들어와 이거예요. 선택해 이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안 된다라는 우리는 거잖아요. 힘들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한국 버전의 코리안 동맹 현대화는 그래? 28,500명이 소위 매직 넘버는 아니다. 감군을 하더라면 할 수 없다. 우리는 그러나 역량은 키우겠다. 역량을 키울 때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국방비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증액을 왜 못하겠느냐. 그런 맥락에서 미국 무기도 사줄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나름대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게 소위 동맹 현대화다. 즉 구닥다리 동맹은 우리가 너한테 너무 의존했던 것인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번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선정한 국정과제에도 임기 내 전작권 환수가 들어있으니 그 로드맵으로 가려고 하는 포석이 아닌가 싶네요. 그 위성락 안보실장이 끝나고 나서 기자들하고 질의응답할 때 이 질문이 나왔었거든요. 맞습니다. 한미동맹 현대화의 일환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라고 했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은 우리 한반도 안에서의 우리 입장에서의 이런 현대화를 얘기를 하는 거지 미국식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는 이미 이게 말씀이시네요. 2008년도인가 2006년도인가 제 정확한 연도는 기억 안 나지만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소위 그 동맹 유연화 정책에 대해서 합의한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거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미합중국은 한국과 한국민이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동북아의 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는 그 의지를 양해한다 혹은 이해한다라는 식의 문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이나 이 지역에 북한을 제외한 이런저런 분쟁에 연루되는 것을 원치 않는데 그 기조로 가겠다는 것 같아요. 그것이 대통령께서 공군 1호기에서 유연화 정책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라고 못 박은 것 같아요. 일본 얘기도 나왔잖아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 위안부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꺼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내가 일본을 먼저 갔다 왔고 이 문제는 정리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을 먼저 들른 거. 그래서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미국의 관점에서는 건가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한미 혹은 미일 협력은 나름대로 잘 굴러가는데 한미를 앉혀놓으면 한국과 일본은 과거 문제로 소위 눈을 핥히고 쳐다보고 뚱하고 있으니까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 입장에서 좀 곱씹어야 될 거예요. 이번에 한일 회담이 잘 되었다는 분들도 있고 특히 이번에 공동성명서가 배출됐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 시각이 많거든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소위 외교적 역량을 제한할지 안 할지 또 이번에 대통령의 발언이 해결하고 왔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특히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위안부 문제가 과거사 문제를 상징한다면 이거에 대해서 반론 내지는 섭섭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교수님이 보시기에 어쨌든 이번 정상회담이 이제 시작이네요. 모든 거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네, 한번 네. 좀 곱씹어야 될 게 네. 인수위가 없이 시작한 정부였어요. 게다가 내란을 극복해서 생긴 정부였어요. 그러니까 인수위 없이 이 정부가 시작했다는 것은, 그리고 동시에 일본과 미국을 한 바퀴 투어하고 온다는 것은 현장 경험이 있는 저 입장에서 보면 큰 도를 지금 들은 겁니다. 물론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하는 제 바람도 있었으나 그런 현실인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위 개문발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숙제를 지금 받아온 상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오늘 평가는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